그래서 대통령 되겠구나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늘에 내린다 그러잖아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고 남다른 소감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네.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중도에 사퇴하게 돼서 네. 결국 헌정 중단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된다는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안도하는 그런 감정도 교차했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논란을 잠재웠다. 법적인 전문가들이 볼 때 대통령의 행위는 네. 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헌재가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그런 찬반 논란을 좀 잠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차례 변론기에 참여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 관련 자료를 직접만 줘서는 이거는 탄핵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법조인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30년 이상 정말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재판관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로 결정 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예. 대통령 등 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특정인들을 대기업의 납품업자로 선정해줘라. 또 누구를 뭐 채용해줘라. 이런 이제 부탁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권력적 사실 행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같이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 행위를 요구받는 뭐 기업인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 행위를 요구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네. 하는 겁니다. 예.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 위반 부분이 5개, 법률 위반 부분이 8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 위반 부분 8개가 마치 검찰의 공소장처럼 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또 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범죄가 되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무죄는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적 평가를 헌법상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직업공무원 제도를 침해한 것이냐 또 사적 자치의 기반을 둔 기업 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5개 중에 마지막 5번째 법률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률 위반 부분이 사실 이제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하는 것인데 그 범죄 성립이 된다는 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살리고 예.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예.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예.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무성, 권성동 의원이 있는데요. 헌정유린 못 막아 사죄한다. 무릎 꿇었던 분들 아닙니까? 먼저 과거 발언들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 고비를 극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또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겸 탄핵소추위원장이 변론에 나섰는데, 국민의 희생이 만든 나라를 비선이라고 말하다가 순간 울컥 하면서 말문이 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다는데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냐, 위반된 행위냐라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저희 동지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의 후한무치한 패권 세력들의 발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분들인데요.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지만 지금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질문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그리고 황문정 의원과 윤상현 의원 9명이 만나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서청원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 입장에서 또 보수의 통합을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 하신 발언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찬성한 대로 그 나름의 정치적 명분과 이유가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 모두가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실정을 막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괴멸에 책임이 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탄핵의 맨 앞자리에 계셨던 분이 지금은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비박이었지만 마치 친박인 듯, 그리고 친박 의원들을 만나는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그런데 정작 이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 후한무치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 지금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박계에 많은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강릉구 티켓처럼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아무나 갖다 박아도 된다고. 재심이 안 받아주면은 저는 무소속 출마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라고 황교안 대표도 얘기하고 김영호 위원장도 얘기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런 누구 자르니까 권성도 자르고 김성태 잘라야 되고 권성도 자르고 탄핵을 부정하시는 건지. 당의 방침과 다르잖아요. 당의 방침은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자고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잖아요.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공천 배제 사유라면은 누가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자기 당에도 잘못된 걸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이기려는 이유는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지난 지방선거 결과 지역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가 과거 법사위원장 제지 시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저희 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선거 요원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보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창단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고자 통합했던 대의에 반하는 공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창당하면서 탄핵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이 탄핵 문제가 당의 통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그런 대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는 친박을 많이 치기 때문에 비박으로서 탄핵 소추인을 활동한 저도 쳐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이번 공천에 처음부터 임했던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간의 지역 사정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천으로 민주당 후보들만 웃고 있습니다.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강릉은 물론 강원도 전체의 선거 판세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차라리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강릉에 한석을 잃어도 괜찮으니 권성동을 배제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강릉은 보수 후보 아무나 꽂아도 당선이 된다고 자신 있게 천명하십시오. 강릉 시민이 한 달 뒤에 오만한 착각이었음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재심을 요청합니다. 만약 저의 재심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밝힙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까 조금 허심탄회하게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기억나시죠, 권 의원님? 예. 지난해 5월 29일 예. 강릉 회동. 그 다음날 거의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저 사진이었습니다. 예.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출발을 알린 순간이었다. 다 이렇게들 표현했는데요. 예.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강릉지청에 검사를 했어요. 예. 그때 가까이 지내던 두 사람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만났죠. 그래서 주문진에 있는 조그만 횟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한 얘기는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 아니냐.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 그때부터 우리 정당으로 들어와라 땡기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고려를 해보겠다 하고 즉답을 피하다가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2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어퍼컷 하신 거예요? 이렇게 손짓하면서 하더라고요. 아, 첫날 그럼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뭐 이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거죠. 2번인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확인을 했는데 제가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입당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런 얘기는 절대 없었다라고 조금 연방을 쳤죠. 그날 그러면은 그 첫 만남에서 느낌이 좀 오던가요? 예를 들면 대통령도 되겠구나 이 정도 느낌이 왔습니까? 저는 뭐 그 전부터 그거를 좀 느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뭐 조국 수사서부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혼자 몸으로 법과 원칙을 지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지킨 거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겠구나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늘에 내린다 그러잖아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오래 하고 당대표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이런 분들이 도전해서 다 실패했거든요. 과거에 YS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독재적과 싸웠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에 선출이 된 거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감동 스토리. 감동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유명하다고 정치 오래 했다고 예. 대통령 되는 건 감동 스토리 없는 사람은 당대표를 하든 원내대표를 하든 지사를 하든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그 자료 총리한테 주세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네. 정말 총리는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상당수 BI 회원국들을 이번 현지 실사와 6월에 있을 여러 가지
김상정 경상북도 지사님 먼저. 발언자분들께서는 금일 회의 취지를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핸드폰. 헌법재판관은 안 되고 장관은 된다는 건데 헌법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장관은 임명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 근거로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 권한은 대행할 수 없고 행정부 수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치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고 해놓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내각 구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분화하고 각각에는 또 뭐 어떤 권한들이 속하고 이런 것은 헌법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분법입니다. 특히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